제 이름은 김숙자입니다. 올해 70살이고 그날 밤까지는 내 딸 서연이를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 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사위 민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서연이와 손자 하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그 이후로 극도로 관찰력이 좋고 말이 없어진 어린 하준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목요일 우리는 딸 서연이를 제주도로 가는 출장길에 태워주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우리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은 비교적 한산했고 냉방시설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에 나는 얇은 코트를 몸에 더 바싹 여몄습니다. 딱 사흘이에요, 엄마. 서연이는 핸드백을 고쳐매며 웃었습니다. 하준이 잘 돌봐주시고 약 잊지 마세요. 내 옆에서 하준이는 공룡 배낭을 꽉 붙잡고 엄마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가. 우리는 항상 잘 지냈잖아. 안 그래, 하준아? 나는 손자를 대화에 끼워 넣으려 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아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덮은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응? 엄마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하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하준이는 작은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심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듯 더욱 강한 의지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회복력을 존경했지만 우리 사이에 커지고 있는 감정적인 거리감 또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가야겠어요. 그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탑승 수속 30분 남았어요. 우리는 짧게 포옹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이에 흔해진 온기 없는 기계적인 포옹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여행 가방을 끌며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실루엣이 사람들 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자, 하준아. 늦었다. 나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터미널 통로를 걸었습니다. 하준이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침묵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빠 사고 이후로 그는 말보다는 눈빛과 몸짓으로 더 많은 것을 소통했습니다. 주차장은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몇몇 누런 가로등만이 콘크리트 바닥에 막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차된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경보 버튼을 눌렀고 우리의 낡은 현대 아반떼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나는 하준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며 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강하고 거의 폭력적인 당김. 하준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내 손목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그의 작은 손톱이 내 주름진 피부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 뒤돌아섰습니다. 왜 그러니, 아가? 나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누런 가로등 불빛 아래 하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 늘 총명했던 그의 눈은 이제 순수한 공포로 인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싹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는 너무 작게 속삭여서 나는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어쩌면 그 아이가 엄마 없이 빈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마, 아가. 며칠 동안은 우리 둘이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는 내 손목을 더욱 세게 쥐며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이제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니, 하준아? 그는 침을 꿀꺽 삼켰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내 귀에 더욱 가까이 기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가 잠든 후에 모든 것이 처리될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실수 없게 해.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처럼 보여야 해라고 말했어요. 내 피가 혈관 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끔찍한 비밀의 무게를 짊어진 저 순진한 눈을 바라보며 마비된 듯 서 있었습니다. 제발,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실타래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믿어주세요. 이 마지막 말은 나를 따귀처럼 때렸습니다. 나는 하준이가 이전에 나에게 경고하려 했던 다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사무실에 서류를 숨기는 것을 봤다고 말했을 때, 또는 엄마가 밤새 부엌의 배관을 만졌다고 말했을 때, 나는 항상 그것을 관심을 끌려는 아이의 이야기로 치부했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딸 서연이가 우리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눈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알았어, 아가.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믿어. 오늘 밤은 집에 가지 않을 거야. 그의 눈에 나타난 안도감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깊어서 내가 가졌을지 모를 모든 의심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7살짜리 아이가 끔찍한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내 머리는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하준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호텔이나 친구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신용카드를 추적할 수 있고 지인들에게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준이와 함께 차에 탔고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운 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내 손은 너무 떨려서 겨우 시동키를 꽂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할머니? 긴장된 침묵을 깨고 하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아가.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딸이 왜 우리를 죽이려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목적지 없이 운전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려고만 했습니다. 하준이는 뒷좌석에서 감정적인 피로에 지쳐 잠들었습니다. 나는 가끔 백미러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여줬던 공포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토록 무거운 비밀을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점점 더 인적이 드문 도시의 거리를 운전하면서 내 머리는 미친 듯이 돌아가며 단서들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지난 몇 달 동안 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멀어졌고 더 성급해졌으며 항상 사무실에 틀어박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상실감, 업무 스트레스, 미혼모로서의 부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모든 세부사항, 모든 이상한 눈빛, 내가 거실에 들어설 때 중단된 모든 대화를 되짚어보니 불길한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시 외곽에 있는 24시간 주유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했고 나는 명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편의점에서 밍밍한 커피를 사서 차로 돌아왔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내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의 이름이 화면을 비췄습니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어야 했습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어디에요? 1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어야죠. 차가운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가 우리가 집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저녁 먹으러 잠시 들렀어. 나는 목소리를 굳건히 하려고 애쓰며 거짓말했습니다. 하준이가 배고파해서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아, 그렇군요. 어디서 저녁 식사하세요? 그 쇼핑몰 근처 식당에서. 나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쯤 비행기에 타 있어야 하지 않니? 항공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으로 재조정되었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비행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안 됐구나. 나는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보자꾸나. 네, 그럼요. 그녀는 갑자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냥 잘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집에 카메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준이가 아침에 그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하준이가 뒷좌석에서 움직였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였어요? 그는 나를 두렵게 하는 통찰력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통찰력 있는 눈에서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행이 취소되었다고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중일에 하준이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알아요.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손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준아, 오늘 아침에 네가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해. 전부 다. 아주 자세히. 그는 몸을 고추 세우고 구겨진 티셔츠를 정리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7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로 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는 시선을 내리깔며 망설였습니다. 안 그래야 하는 걸 알지만 제가 거기까지 가서 문 뒤에서 엿들었어요. 괜찮아, 아가. 계속 말해보렴. 엄마는 아주 낮게 말했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네, 그들은 혼자 있을 거예요. 사흘이면 사고처럼 보이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밤에 잠든 사이에 가스 누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하준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잠시 멈췄다가 보험금과 서류에 대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들이 사라지면 저는 마침내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서류.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사위 민재는 상당한 생명보험금을 남겼습니다. 서연이는 내가 주 수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하준이가 21살이 되어야 접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기금의 관리자였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돈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집도 있었습니다. 민재와 나에게 속했던 그 집은 그의 사망 후 온전히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 부동산은 온전히 나의 소유였고 동네가 성장하면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에 엄마가 돈이나 할아버지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요. 엄마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화를 많이 냈어요. 한 번은 전화로 우리 때문에 자신이 갇혀 있다고 말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내 딸이 돈 때문에 우리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다니.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괴물 같아서 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변화, 금융 문제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 내 유언장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던 출장, 그리고 지금 이 거짓 취소된 비행. 그녀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려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집에서 잠들어 있도록 보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관찰력과 용기로 우리 목숨을 구한 이 비범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 멀리 도망갈 거야.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요? 하준이가 혼란스러워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 엄마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 경찰에게 가져갈 수 있는 증거 말이야. 하준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해야 할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코 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에 맞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밤새 운전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준아, 나는 백미러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김나웅 아저씨 기억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웅 아저씨는 오래된 친구이자 지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신중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저씨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 나는 오래된 동네로 방향을 틀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보낼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고 더 중요하게는 서연이가 다시 시도하기 전에 그녀의 정체를 밝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차시계가 새벽 일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옛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파트의 카메라를 피해 나란히 놓인 길가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흔적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하준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나는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라웅 아저씨가 야간 근무 중인지 확인해 볼게. 나는 차에서 내려 그림자 속에 머무르며 경비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은 불이 켜져 있었고 다행히 라웅 아저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십자말풀이 잡지 위로 숙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을 살짝 두드렸고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나를 알아보고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자 할머니, 그는 경비실 문을 열며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라웅 씨, 미안해요. 이렇게 나타나서. 나는 주변을 초조하게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파트 뒤쪽에 있는 직원용 작은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아늑했습니다. 라웅 아저씨는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입구가 있는 신중한 공간이었고 아파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즉 임시 은신처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준이는 라웅 아저씨가 준비해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웅 아저씨는 여전히 내가 방금 들려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처리하는 중인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숙자 할머니, 그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확실하신 겁니까? 당신의 친딸에 대한 너무 심각한 비난입니다. 나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라웅 씨.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죠. 나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컵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준이가 들은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야 연결되는 다른 징후들도 있어요. 라웅 아저씨는 주름진 턱을 문지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사위의 장례식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숙자 할머니? 그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여전히 차 안에서 구상하기 시작했던 계획에 따라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게 7살짜리 아이의 증언과 내 의심만 가지고 가면 그들은 우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견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단순한 오해라고 아니면 더 심하게는 내가 노망이 났다고 말할 거예요. 라웅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해요. 나는 옆에 있는 하준이가 긴장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서연이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하준이는 여기에 안전하게 머물러야 해요. 안 돼요. 할머니. 하준이가 컵을 탁자에 세게 놓으며 외쳤습니다. 위험해요. 엄마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나는 그의 차가운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아가. 하지만 할머니는 조심할 거야. 엄마 사무실을 잠깐 둘러보고 단서를 찾을 거야.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거야. 하준이는 고개를 저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너 혼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안심시켰습니다. 라웅 아저씨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곧 돌아올 거라고 약속할게. 할머니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라웅 아저씨가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너무 위험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녀는 모든 증거를 파괴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더 직접적인 일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을 때 지금 행동해야 해요. 라웅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흰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거기까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모퉁이의 차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도 갈래요. 하준이가 고집했습니다. 안 돼, 아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너는 여기에 안전하게 머물러야 해. 할머니가 돌아올 것을 약속할게. 더 많은 설득 끝에 하준이는 마침내 동의했지만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꽉 안고서였습니다. 할머니, 조심한다고 약속하세요. 그는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약속해주세요. 약속할게.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라웅 아저씨는 서연이가 추적할 수 있는 내 전화 대신 우리가 통신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않은 구형 선불폰을 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코드를 정했습니다. 한 번 울리고 끊는 것은 내가 괜찮다는 신호, 2번 울리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준이가 아파트의 작은 소파 침대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는지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우리 외에는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말라고 엄격하게 지시한 후 라웅 아저씨와 나는 우리가 하려는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1시 20분에 계기판 시계가 켜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텅 비었고 몇몇 가로등만이 아스팔트에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숙자 할머니. 라웅 아저씨가 시동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리 끝에 있는 우리 집의 어두운 실루엣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서연이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확신시키려는 듯 반복했습니다. 약속대로 20분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거나 전화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라옹 아저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느님의 보호가 있기를 빕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인도를 따라 재빨리 걸었고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내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몇 미터 떨어진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열쇠로 뒷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어두운 부엌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와 거실 시계의 먼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져온 작은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따라 2층에 있는 서연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가야 했습니다. 내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루판 하나하나가 집의 침묵 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단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나는 다시 킁킁거리며 냄새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가스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삐걱거리는 경향이 있는 계단을 피하기 위해 각 단계가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나는 서연이의 사무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예상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머리핀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서연이가 10대였을 때 위기 동안 방문을 잠그면 나는 이런 간단한 잠금 장치를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 기술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될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의 긴장 끝에 나는 자물쇠가 풀리는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서연이의 사무실은 항상 그렇듯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영 및 마케팅 서적들로 가득 찬 책장, 닫힌 노트북이 있는 어두운 나무 책상, 가죽 회전 의자. 제자리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은 나무로 보호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물리적인 문서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폴더를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구석을 뒤졌습니다. 책상 세 번째 서랍에서 나는 다른 것들과 다른 빨간색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문서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은행 명세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의 계좌, 박민수라는 사람에게로의 거액 송금 내역,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보험 금액과 지급 조항에 대한 메모가 여백에 적힌 내 생명보험 증권 사본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준이가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 딸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나는 생각을 방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틀림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었고 피가 혈관 속에서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라옹 아저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린 후 끊었습니다. 위험 신호였습니다. 나는 즉시 휴대폰 카메라로 가장 중요한 문서를 사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할 시간은 없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폴더를 발견했을 때와 똑같이 제자리에 놓고 손전등을 끄고 사무실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신중한 발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서연이의 급하고 단호한 걸음걸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면 발각될 것입니다. 머무르면 서연이가 아침에 일하러 들어올 때 발각될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 그녀가 지금 사무실에 들어오기로 결정한다면 발소리가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문 반대편에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빛을 가로막으며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거기 밖에 서서 마치 경청하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의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와 함께 몇 센티미터 열렸습니다. 나는 문 뒤 벽에 몸을 기댄 채 숨도 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나의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실 바닥에 실루엣이 투영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더 크고 넓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동안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구든지 간에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처럼. 그때 서연이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거리 때문에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민수 씨, 위쪽은 깨끗해요? 내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 은행 명세서에 나타난 바로 그 이름. 확인 중이야.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가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대답했습니다. 집은 비었어. 그들의 흔적이 없어.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잖아. 이제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지며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어야 했어. 계획은 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이었는데 이제 일정이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 서연이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를 죽일 계획을 꾸미는 두 사람 사이에 갇혔습니다. 내 유일한 탈출구는 뒤뜰 처마로 연결된 사무실 창문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험한 낙하, 70세 여성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애를 끌어들이는 건 위험하다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이제 문에서 복도 쪽으로 멀어지며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측 불가능해. 뭔가 들었을 수도 있어. 불가능해. 서연이가 이제 복도에서 대답했습니다. 하준이는 7시 전에 절대 안 일어나. 그리고 나는 항상 문을 닫고 사무실에서 말해. 게다가 들었다고 해도 누가 7살짜리 아이 말을 믿겠어? 아래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이어서 억눌린 욕설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 당신은 계속 침실 준비해. 남자의 발소리가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습니다. 서연이는 몇 초 더 복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 있는 내 침실로 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침실을 준비한다니. 내 머리는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래층의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라웅 아저씨가 내 위험 신호를 받고 집으로 들어왔음에 틀림없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가 나를 도우려다가 이제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문 뒤에서 나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발끝으로 서연이 사무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라웅 아저씨의 목숨,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준이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나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처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고 폭이 약 30cm에 불과했습니다. 아래로는 거의 6mm의 낙하가 뒷마당 잔디밭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때는 이 옵션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절박함은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나는 발 하나를 밖으로 내딛었고 새벽 공기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쪽 다리를 창문 밖으로 내보내고 처마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기 위해 모든 용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내 관절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관절염은 농담이 아니었지만 두려움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민첩성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아래층에서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라웅 아저씨의 목소리를 인식하자 내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가 잡힌 것입니다. 네가 누굴 데리고 왔어? 이 늙은이? 민수 씨의 거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라웅 아저씨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에 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내 오랜 친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금은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회는 내가 탈출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마를 따라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센티미터씩 내 등은 벽에 눌려 있었고 손가락은 거친 질감을 붙잡았습니다. 밤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땀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집 모퉁이에 담쟁이 덩굴로 덮인 격자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정원으로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했지만 그냥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덜 위험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누군가를 찾았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외쳤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오려던 늙은이야. 뭐, 누구야? 내 딸의 목소리가 내 침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당신 엄마를 아는 것 같아. 그녀가 근처에 있을 거야. 나는 처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색은 강화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신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의 충격으로 나는 격자 구조물에 도달하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의 통증과 나무 말뚝의 극힘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미끄러지듯이 반쯤 내려가 마지막 몇 미터에서는 왼쪽 엉덩이의 통증이 느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잔디밭에 서툴게 넘어졌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이웃집과의 경계를 나누는 낮은 벽을 향해 뒷마당을 가로질러 최대한 조용히 달렸습니다. 나무 그림자 아래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면서 나는 사무실 창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정원을 가로질러 나를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나는 관목 뒤에 웅크리고 숨을 참았습니다.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민수 씨의 목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늙은이는 묶어두세요. 나는 간신히 벽을 기어올랐고 반대편 이웃집인 이씨 댁의 정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나이든 이웃들은 잠이 깊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렸고 매 걸음마다 엉덩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행거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헐떡이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집에서 가능한 한 멀리 달렸고 그림자 속을 가로질러 일부 술집이 아직 열려있고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큰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긴급 전화 112를 눌렀습니다. 그들이 응답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사무실에서 찍은 문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증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로 신고하셨습니까? 교환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전화에서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숙자입니다. 나는 목소리의 떨림을 억제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 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와 제 손자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공범이 있고 방금 저를 도우려던 제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반대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교환원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집증적인 노인이 음모를 꾸미는 것.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전문가답지만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강남대로 근처 1500번지 근처입니다. 저는 집에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제발
압구정로 237번지로 순찰차를 보내주세요. 제 친구 라웅 씨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진 찍은 문서와 목격자가 있습니다. 제 딸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들은 제 7살 손자입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입니다. 제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순찰차 한 대가 천천히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미친 듯이 손짓했습니다. 다행히 순찰차가 멈췄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환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몇 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재빨리 설명하고 휴대폰에 있는 문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라웅 아저씨의 아파트에 안전하게 있는 하준이에 대해 언급했고, 라웅 아저씨가 아마도 다쳤고, 우리 집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내 긴급함이나 내가 제시한 증거 중 무언가가 경찰관들을 설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고, 다른 한 명은 내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도왔습니다. 먼저 친구분을 구출하겠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근무로 얼굴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손자분을 찾겠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옛 아파트의 주소와 직원용 아파트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내 걱정은 서연이와 그녀의 공범이 내가 탈출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준이가 어디에 있을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라웅 아저씨와 우리의 오랜 우정을 기억할까요? 순찰차는 그 새벽 시간에 거의 텅 빈 거리를 가로질러 속도를 높였습니다. 다른 2대의 순찰차가 우리를 따랐고 사이렌은 꺼져 있었고 오직 불빛만이 밤에 깜박였습니다. 우리 집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나는 경찰관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엌문입니다. 라웅 씨는 아래층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 멈췄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이 집을 포위하는 동안 순찰차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전술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몇 분이었겠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경찰이다 멈춰 라는 외침이 들렸고 이어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격렬하게 닫혔습니다. 더 많은 외침, 쿵하는 소리, 그리고 침묵. 몇 분 후 나는 라웅 아저씨가 경찰관 2명의 도움을 받아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오랜 친구는 이마에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안도감을 느껴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즉시 민수 씨가 수갑을 찬 채 2 경찰관의 호의를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는 팔에 문신이 있고 얼굴에 격분한 표정이 있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기다리며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내가 기다리던 순찰차로 다가왔습니다. 집은 깨끗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따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고 뒷문으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차가운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준이,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제 손자에게 가야 합니다. 순찰차는 이번에는 사이렌을 켜고 밤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라웅 아저씨는 이마에 임시로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나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붙잡혔을 때 아파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어두운 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똑똑했고 내 오랜 친구들과 내 과거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라웅 아저씨를 기억해낸다면 그녀는 어디를 찾아야 할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옛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직원용 아파트로 이어지는 서비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경찰관이 총을 꺼내며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순찰차에서 뛰어내려 그의 뒤를 쫓았고 라웅 아저씨의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라웅 아저씨는 절뚝거리며 나를 따라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문은 겉보기에는 온전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3번 노크했습니다. 하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준아, 할머니야, 안에 있니? 침묵. 내 귀를 바늘처럼 찌르는 침묵. 경찰관은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물러섰다가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고 문이 굉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아파트는 어두웠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손전등을 켜고 들어갔고 그 뒤를 나와 라웅 아저씨가 따랐습니다. 그는 빗줄기로 작은 공간을 훑었습니다. 텅 빈 부엌, 소파 침대가 어질러진 거실. 하준아, 나는 목구멍에서 공포가 커지며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소파 침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빈컵 아래에 끼어 있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고 급하게 쓰인 글씨를 읽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에게서 저를 보호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미쳐서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했어요. 무서워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내 무릎이 꺾였습니다. 라웅 아저씨가 내가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데려갔어. 나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하준이를 데려갔어. 경찰관은 즉시 무전기를 작동시켜 아동 납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몇 분 안에 작전이 조직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인상착에, 그녀의 차, 하준이의 인상착에, 도시 외곽의 검문소, 고속도로 및 공항에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꼼꼼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탈출 경로를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조 문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준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일시적으로라도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라옹 아저씨와 함께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문서 사진을 보여주고 하준이가 들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생명보험과 서연이의 커져가는 탐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깊은 다크서클이 있는 중년의 경찰감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나를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특히 공범인 민수 씨의 진술이 내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시작한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찰감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과 손자분을 잠자는 동안 가스 누출 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도록 그를 고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계획의 확인을 들으니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하준이는요? 나는 목이 메인 채 물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까? 경찰감이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없지만 우리는 모든 도시 출구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은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소식이 없는 매 순간이 내 고통을 증가시켰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에서 마시지 않은 차 한 잔을 들고 앉아있는 나는 더욱 빠르게 늙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웅 아저씨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가끔 연대감으로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또한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찾을 겁니다. 숙자 할머니.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우리에게 단서를 남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그 희망에 매달리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는 정말 비범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지능은 이미 우리를 한번 구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며칠 전에 하준이가 언급했던 내가 놓쳤던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서연이와 특별한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의자에서 몸을 고추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하준이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웅 아저씨와 복도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기대감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2주 전에 하준이가 서연이가 자신을 놀라운 시골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어요. 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이요. 동물들이 있고 호수가 있어서 들떠했었어요. 그 당시 나는 그것이 단순한 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감은 즉시 호출되었습니다. 나는 내 의심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를 죽일 사고 이후에 도망칠 은신처로 이 장소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감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준이가 작은 도시 근처라고 언급했어요. 산골이나 산수 같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정보는 아니었지만 단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도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에 최근에 취득하거나 임대한 부동산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차가 서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차량을 바꿨을 것입니다. 수색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서 벽시계가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의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지만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이 나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그때 감식반이 사진들을 검토한 후 돌려준 내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고동치는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하준이의 작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내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하준아, 우리 아가. 어디 있니? 괜찮니?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지금 자고 있어요. 제가 엄마 휴대폰을 찾아서 숨겨서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스러운 용감한 아이.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고, 경찰감에게는 재빨리 신호를 보내 통신 기술자를 불러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시골집이에요. 호수랑 나무가 많아요. 차 타고 왔는데 긴 여행이었고 제가 좀 잤어요.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여기에 있었어요. 주변에 표지판 같은 것이 보이니? 이름 같은 거? 지금 창문 밖을 볼 수 없어요. 엄마가 깰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요. 할머니. 이상한 말을 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해치고 싶어 한다고. 할머니가 미쳤다고 말해요. 그녀의 말을 믿지 마, 아가. 할머니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어. 침묵이 흐른 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이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았습니다. 입구에 우체통이 있어요. 산골 농장, 국도 142km 지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단서였습니다. 하준아, 너는 정말 대단해.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잘 들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어. 경찰이 거기로 가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너는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알겠니? 알았어요. 집 뒤에 낡은 헛간이 있어요. 거기 숨을 거예요. 그래, 아가. 그리고 하준아.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망설였습니다. 널 아주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낮은 목소리로 엄마가 움직여요. 끊어야 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경찰감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몇 분 안에 작전이 조직되었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국도 142km 지점 근처에는 여러 농장과 별장들이 있었지만 산골 농장이라는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여기에 계셔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준비하는 동안 경찰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자분을 찾고 따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는 혼자였고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신과 할머니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공포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출될 때 익숙한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순찰차에서 기다릴 수 있지만 하준이를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저항 끝에 경찰감은 내가 상황이 통제될 때까지 안전한 거리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라웅 아저씨도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의 첫 햇살 속에서 우리는 순찰차 행렬을 타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하늘을 장밋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이는 내 마음속의 어둠과는 잔인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나는 서연이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품에 안아 키웠고 첫걸음을 내딛고 첫말을 하는 것을 보았던 내 착한 딸이 어떻게 자신의 친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을 냉정하게 계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을까요? 돈이 분명히 그 답의 일부였지만 뭔가 더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 사이에 커져온 냉정함, 단절, 어쩌면 그것은 사위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징후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눈이 멀어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생각들이 도시경관이 점차 들판과 작은 시골 부동산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여행 내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침내 국도 142km 지점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이 목구멍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표지판이 산골 농장의 입구를 표시했습니다. 흙길이 나무 사이로 굽이쳐 커브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서연이에게 경고하지 않기 위해 입구 전에 순찰차를 멈췄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들이 걸어서 부동산을 포위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숙자 할머니. 경찰감이 단호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손자분을 안전하게 데려오겠습니다. 나는 체념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웅 아저씨는 우리가 경찰관들이 전술 대형으로 멀어져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몇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순찰차에 앉아 나는 창문 밖으로 나무 너머의 무언가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경찰 무전기가 가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화된 통신으로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멀리서 외침 소리, 격앙된 목소리, 그리고 틀림없는 총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단 한 발의 총성이 고요한 아침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내 심장이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나는 순찰차 문을 열고 흙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내 뒤에서 라웅 아저씨가 외치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숙자 할머니, 돌아오세요.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가 안에 있었습니다. 내 손자, 나의 빛,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달리지 않았던 것처럼 달렸고 다친 엉덩이의 통증과 헐떡이는 숨을 무시했습니다. 나이는 사라진 것 같았고 두려움의 아드레날린이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라웅 아저씨가 나를 따라 절뚝거리며 뒤쫓았습니다. 길의 커브를 돌았을 때 나는 집을 보았습니다.
나무 현관이 있는 소박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약 100미 뒤에는 하준이가 설명했던 대로 낡은 헛간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건물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잘 보려고 했고 서연이를 알아보자마자 내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분노로 인해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무언가 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팔로는 하준이를 인간 방패처럼 그녀 앞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그녀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그러면 쏘겠어. 경찰감은 나무 뒤에 부분적으로 보호된 채 현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총을 내려놓고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는 단호하지만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집은 포위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 서연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내 모든 것을 훔쳤어. 아빠는 그 돈을 나를 위해 남긴 거야. 그녀가 아니야.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 항상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했어. 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차된 경찰차 뒤에 숨어 마비된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나에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녀의 권리인 것을 빼앗는 통제자로. 하준이는 창백했고 공포로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을 살폈고 마치 탈출 경로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도 내 손자는 그를 특징 짓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돈을 남겼습니다. 경찰감이 시간을 벌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짓말. 서연이가 하준이 주변에 팔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그녀가 유언장을 조작했어. 항상 모든 것을 조작했고 이제 나를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어. 라웅 아저씨가 마침내 헐떡이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출하지 마십시오. 그가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눈에 띄게 불안정했고 눈은 휘둥그레지고 거칠었으며 총을 잡은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준이가 집 뒤 헛간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고 경찰관 한 명이 헛간 뒤에 조용히 자리 잡고 집을 포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하준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엄마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녀가 경찰관들이 뒤에서 포위하는 동안 집 앞에 집중하도록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내 7살 손자는 경찰과 협력하고 있었고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용기와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불렀고 라웅 아저씨가 내 팔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내 쪽으로 겨냥하며 급격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보자마자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녀는 씩씩거렸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어? 불 속에서 죽었어야지. 불은 없었어, 서연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경찰관들은 긴장했지만 내가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은 실패했어. 하준이가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야. 그 아이가 우리 목숨을 구했어. 서연이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채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유지하는 하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배신했구나. 그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 나는 천천히 계속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했을 뿐이야.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호? 그녀는 귀에 거슬리고 거의 히스테리컬한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질식시켰어. 항상 내 삶, 내 돈, 내 꿈을 통제했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돈은 내 것이 되었어야 해. 그녀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돈이 문제는 아니었어, 서연아. 나는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네가 유산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의 장점으로 살기를 원하셨어. 그는 너를 사랑했어. 나도 너를 사랑해. 거짓말. 그녀가 소리쳤고 총을 든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 권리였던 것을 줬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과 분노가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부식시켜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준이를 놓아줘. 나는 이제 현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요청했습니다. 이건 너와 나 사이의 문제야. 나는 서연이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무언가, 망설임, 어쩌면 죄책감의 성광을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 동안 그녀는 내 요청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준이가 행동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팔을 물고 옆으로 몸을 던져 현관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는 고통으로 소리쳤습니다. 총이 발사되었고 총알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경찰관들이 사방에서 돌진했습니다. 나는 경찰관들이 나에게 물러나라고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고 현관으로 마지막 몇 미터를 달렸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전부는 난간 옆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하준이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연이를 제압하여 땅에 눕히고 수갑을 채우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남아있는 모든 힘으로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고 몸부림쳤고 그녀의 분노 속에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준이를 안았고 그의 작은 몸이 내 몸에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했습니다. 할머니, 그가 나에게 매달리며 속삭였습니다. 와주셨군요. 항상 갈 거야, 우리 아가. 나는 마침내 눈물을 자유롭게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항상. 하준이의 어깨 너머로 나는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는 서연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어머니와 딸은 이제 우리를 갈라놓는 건널 수 없는 심연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오직 황량한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았던 여성, 내 딸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고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준이에게 그를 내 품에 안전하게 안고 있는 기적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태양은 이제 하늘 높이 빛나고 있었고 내 손자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우리가 검사를 위해 도착한 구급차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계획을 눈치챘어? 하준이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요, 할머니. 엄마는 제가 늦잠 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생각해요. 나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관찰력이 좋고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아이. 그날 아침에 엄마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화난 것 같았지만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로 가서 사무실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는 가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가 잠자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준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돈을 원한다고, 기다리는 것이 지쳤다고,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갑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른들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얼마나 여러 번 나에게 경고하려고 했었는지, 내가 아동의 상상력으로 치부했던 작은 관찰들. 하지만 할머니는 공항에서 너를 믿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게 비췄습니다. 네, 중요할 때 믿어주셨어요. 나는 그를 다시 안았고 그의 비범한 통찰력으로 우리를 구한 이 작은 존재에게 엄청난 감사를 느꼈습니다. 경찰감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준이와 어머님은 종합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상세한 진술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요? 나는 아직도 내 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완전히 처리할 수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할 것입니다. 경찰감은 하준이가 모든 세부 사항을 듣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가중살인 미수, 미성년자 납치, 불법 무기 소지 등입니다. 공범의 증언과 어머님이 수집한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은 매우 확고합니다. 깊은 슬픔이 나를 감쌌습니다. 지금의 서연이 총을 나에게 겨누고 자신의 아들을 방패로 사용했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예전에 어떤 아이였는지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기 전에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나 자신조차 놀라게 하며 물었습니다. 경찰감이 내 상태를 평가하며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마무리가 필요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짧고 감시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대화를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는 하준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가, 할머니가 내 엄마와 잠시 이야기해야 해. 라웅 아저씨와 여기 잘 있을 수 있겠니? 하준이는 망설였고 두려움의 섬광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할머니를 해치지 않을 거죠? 아니, 괜찮아. 나는 안심시켰습니다. 경찰관들이 사방에 있어. 우리는 이제 안전해. 내내 조용히 우리 옆에 머물렀던 라웅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있을 거야. 용감한 친구. 할머니는 곧 돌아오실 거야. 하준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경찰감이 나를 나무 그늘 아래 주차된 순찰차 중 하나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이는 수갑을 찬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시선은 허공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갔을 때 그녀의 눈은 천천히 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오직 엄청난 피로와 잠시 동안 수치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해도 될까요? 나는 그녀를 감시하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내 옆에서 주의 깊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니? 그녀는 몇 초 동안 내 시선을 유지하다가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명해봐. 나는 고집했습니다. 나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이해해야 해. 어떻게 내 친아들을 죽일 계획을 꾸밀 수 있었니? 고통의 경련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말하려던 것의 부조리함을 깨달은 듯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에 대한 것뿐이었어요. 보험금, 집,
저는 빚더미에 있었어요, 엄마. 상상 이상으로요. 그리고 하준이.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민수 씨가 그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스 누출로 인한 두 건의 사망이 한 건보다 더 신뢰가 갈 거라고. 엄마만 죽으면 경찰이 즉시 나를 의심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그를 기숙학교에 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수 씨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동의했구나. 나는 질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확인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고백보다 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니? 거의 무슨 짓을 할 뻔했는지? 이제 내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면서 성장할 거야. 그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 것 같아? 눈물이 서연이의 얼굴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단지 자기 연민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빚, 압박.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어요. 항상 다른 탈출구가 있어.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빚에 대해 말해줄 수 있었잖아. 우리는 집을 팔고 보험금의 일부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 내가 널 도왔을 거야. 엄마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나를 통제했을 거예요. 그녀는 예전의 쓰라린 감정이 번쩍이며 반박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언제 어떻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시했을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며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나에 대해, 우리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우리가 가깝다고 믿는 동안에도 그것은 항상 거기에 조용히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할 거야, 서연아. 나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도움도. 내 안에는 돈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부서져 있어. 그녀는 나를 바라봤고 그녀의 얼굴은 패배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이것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네가 한 일이 그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서연이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에게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은 그날 내가 그녀에게서 보게 될 가장 가까운 자각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우리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나는 마치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제거된 것처럼 이상하게 가벼워진 기분으로 일어섰습니다. 잘 가, 서연아. 나는 내 딸이 된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평화를 찾기를 바라. 나는 뒤돌아 구급차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준이와 라웅 아저씨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순찰차가 떠나 서연이를 재판, 선고, 그리고 내가 바라건대 치료의 미래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다리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쪼그리고 앉아 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아, 아가. 너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만 안심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 이상해요. 아니야,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나는 이 비범한 아이의 감정적 성숙함에 감동하여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상이야. 이어진 며칠과 몇 주 동안 우리는 사건 이후에 관료적이고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직면했습니다. 경찰 조사, 예비신문, 하준이를 위한 아동심리학자와의 상담. 언론은 우리의 비극을 선정적인 서커스로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를 최대한 보호해준 경찰감 덕분에 어느 정도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공범 민수 씨는 가명 협상을 통해 그녀에 대한 사건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예비 정신과 평가는 재정 문제와 오랜 원한으로 악화된 심각한 인격 장애를 시사했습니다. 하준이와 나는 옛집의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 집을 찾을 때까지 라웅 아저씨의 아파트에서 임시로 살았습니다. 하준이의 치료사는 그가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복력은 주목할 만했지만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밤 중 하나에 특히 나쁜 꿈을 꾼 후 그를 달래는 동안 하준이는 내가 결국 올 것이라고 알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가 방이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를 해치고 싶어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올바른 단어를 찾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그토록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준아, 나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는 아픈 거야.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픈 것과는 달라. 그것은 엄마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야.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보게 만드는 거지. 그는 밤 램프의 희미한 빛을 반영하는 눈으로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어. 그녀만의 방식으로 말이야. 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엄마로 하여금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했어. 건강한 사람들은 내리지 않을 결정들을 말이야. 언젠가 나아질까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적이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르겠어, 아가.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 그 병이 나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도 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제 안전하다는 것과 할머니가 이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하준이는 잠시 동안 이 설명을 받아들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가 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너를 믿을 거야.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어둠 속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배신과 위험이 깨뜨리는 대신 강화시킨 유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하준이는 내 품에서 잠들었고 그의 숨결은 깊고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잠든 그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용기, 통찰력,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준이가 공항의 어두운 주차장에서 내 팔을 잡고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간청했던 그날, 그는 우리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나올 때가 있으며 지혜는 나이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웠을 때 70살이었고 그 덕분에 이제 내 손자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고 신뢰와 사랑이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그와 함께 건설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그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단순한 요청으로 모든 것을 바꾼 그 작은 천사의 용기를 기리며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앞으로의 길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 많은 악몽, 더 어려운 질문, 더 많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웃음, 발견, 공유된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이에는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재건할 가장 견고한 기반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블라인드를 통해 첫 황금빛 광선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나는 하준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라웅 아저씨의 작은 부엌에서 나는 커피를 끓이고 식탁에 앉아
바깥의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앞으로 올 모든 아침, 하준이와 내가 함께할 모든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한 자신의 감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아마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새로운 무언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준이가 뒤돌아볼 때 우리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배신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목소리와 용기를 찾았던 순간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 함께라면 우리는 그 끔찍한 밤을 끝이 아닌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계속하기로 선택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준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경악하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